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그 우리 이승환 처장님께서 민화협에서 그런 문제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정명 사상을 도입하자. 하여튼 앞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반론을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오래간만에 토론장에 왔으니까 다들 전쟁이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제가 반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칼린과 해커 박사의 핵심의 그 이유인 것은 북한이 과거에 우리가 그런 분석을 많이 했잖아요.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해커 박사하고 칼린 박사의 근거가 있는 거는 더 이상 미국하고 대화하거나 관계에서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실제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이걸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전제와 이걸 다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두 번째,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한국의 보수 정권이 훨씬 더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하나는 확장 억제 전략으로 북한이 겁먹었을 거라기 때문에 북한이 도전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저쪽도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텐데 하겠냐 라고 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거친 말 북한에 대한 과한 발언이나 이 휴전선 인근에서의 우리의 군사적 행위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대응도 하고. 거꾸로 지금 북한도 바뀐 거는 이 북한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러시아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보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영향이 안 되네. 이거 해볼 만하다. 우리가 여기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 미국에 대한 공포를 느꼈던 것보다 잘 못할 것 같아 라는 판단.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90년 이후에 핵 개발하면서 했던 거는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를 포기했을 거로,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서 뚜렷하게 신냉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식의 문제인데 항상 북한 말을 우리가 북한 말대로 글자대로 이해를 안 해요. 우리가 해석을 해. 희망적으로. 실제로 북한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빈반하잖아요. 우리 말한 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는 그 말을 안 믿어요.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아까 고요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진짜 포켓 속에 넣어놨던 카드라면 이제는 카드를 꺼내가지고 가끔씩 쳐다보면서 활용한 카드로 쓰려고 내놓은 것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걸 해커 박사나 이 칼린이 얘기하는 게 그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북한이 빅만하는 거 아니라고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째 그거에 대해서는 임원혁 교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 간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유한 원장께서 칼린하고 해커는 내재적 접근이라고 그 양반은 지금 한 30년 하는데 내재적 접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는 그 내재적 접근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북한 분석법이 아니냐. 근데 우리 고 원장님께서는 그 내재적 접근이라고 딱 얘기했는데 여기 이종석 박사 있었으면 되게 썼을 것 같은데. 자, 그거에 대해서 반론 한 말씀 해주시죠. 북한이 핵실험할 때는 늘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용도 염두에 두되 동시에 핵무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사실 1차부터 6차까지 보면은 킬로톤 단위가 계속 올라갔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계속 사거리가 늘어나고 그랬으니까요. 그거는 양쪽이 병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이제는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예전에도 북한 입장에서는 재래식 병기를 계속 증강하기에 벅찬 상황에서 비재래식 무기 쪽으로 간 것이고, 그것을 한편으로는 억지용으로 사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상용으로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물론 하노이에서 실망을 했지만 김정은이 그렇다고 해서 5년 10년 후에도 절대로 우린 협상 안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는 말을 그걸 그대로 믿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러면 고유한 원장님 다음에는 우리 김현철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또 많이 다뤄왔으니까 거의 9시가 넘어가는데 뭐 최종적으로 발언하시는 겸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 내재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종석 장관이 장관 내정되고 그때 청문회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와서 이제 그 정인으로 그 이종석 장관이 내재적 접근론자냐 맞냐 아니냐 뭐 이걸 묻는 그 정인으로 나갔었어요. 청문회 때. 그래서 그걸 간단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애가 우는데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배가 아파서 우는지 그걸 애 입장에서 이해를 해서 배가 아픈 사람 약을 주고 배가 고픈 사람 우유를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칼린이라는 분이 한때 그 북한의 무슨 간부라는 입장에서 글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북한을 잘 아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라든가 공관장 회의 소집해서 설명하는 그 문건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 외부 사람들이 칼린이 쓴 거를 북한 사람이 쓴 걸로 믿었을 정도로 정확히 보는 그 분이에요. 연합뉴스가 제일 먼저 오보했어요. 박 기자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해커 박사도 저도 그때 한 1년간 그 스탠포드 있을 때 같이 그 같은 건물에 있어서 여러 번 봤는데 북에 여러 번 갔다고 책도 내고 너무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봤다는 게 잘못 봤다는 뜻이 아니고 정확히 북한 입장에서 본 얘기인데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를 상당히 지금 이제 강하게 전달한 측면이 있는데 저도 아까 설명드릴 때 핵을 가졌기 때문에 제한 전쟁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북에서 그걸 이제 쓴다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다는 것을 두고 제한 이쪽에서 만약에 뭐 먼저 걸고 넘어지면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대치를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자 김현철 장관. 예,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그 8기 9차 전원회의에 북한의 그 담론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데 저는 그 군사적 대응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군사적 대응과 관련돼서는 저도 뭐 이렇게 봤지만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조건절이다 하는 거고 조건절이라는 것은 주로 억지하고 그다음에 그 영토의 평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것도 그 절에는 전쟁 대응 능력 차원에서 전쟁에 대응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 공격적인 군사주의를 앞세운다기보다는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군사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지금 북한의 담론을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일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통일 문제는 제가 쭉 읽어보면은 몇 가지 그 아주 전에 보지 못했던 구절들이 있는데 거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이 아니라 반세기 이상 북한이 지금 추구해왔던 통일의 사상, 노선, 방침 이게 성과가 없다 거고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남한의 정권이 10여 차례 바뀌었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통일을 추구하는 건 똑같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외곽기뿐만 아니고 통일 전선부를 비롯해서 하는 거 보면은 이 통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그 정책이라는 거는 김일성 지금 그렇게 보면은 7.3 남북 공동성명부터 지금까지 남북한이 합의한 모든 합의를 부정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배경 설명으로 얘기하는 거는
하층 자원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건 이제 북한의 의도인데 아까 이제 뭐 양무진 총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1914년에 동독이 통일 문제에 대한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를 했지만 동서독 관계라는 게 그 이후에도 정리가 됐다시피 그 부분은 뭐 앞으로 북한이 통일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방침을 바꿨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에서 추대될 과제 같은 경우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초기에 이제 백낙천 이사님께서 지적하셨던 평화의 중요성이라든가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든가 뭐 이런 접근법 우리가 가져야 될 접근법은 여전히 유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발언을 꼭 하셔야 될 분이 계신데,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소개해 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에서 일하고 있는 유철호입니다. 제목이 희망에 대하여인데 희망에 대한 기대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8년 8월 달에 그 남북 유소년 축구의 일단의 책임을 가지고 방북했을 때 9박 10일 동안 북쪽의 통전도 내지 기타 소위 말하는 그 고위 관계자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남쪽 시민단체에 대한 불만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에 간을 본다 소위 말해서 그런 데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이미 자기들은 변했는데 마치 자기들 거지 취급한다는 데에서 거의 분노에 가까운 화들을 많이 쏟아냈었습니다. 조금 더 돌이켜보면 여기 문재인 정권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평창 올림픽이 되기 이전에 남북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노력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민주당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자기들의 공으로 전용 수송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민주당 행사를 북한에서 치르는 일도 했었습니다. 왜 그럴 때마다 시민단체 노력을 평화하거나 무력화시키고 민주당의 어떤 자체 행사로만 치르다 보니까 북측에서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희망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시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획득한다 그러면 희망이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기 나와 계신 홍익표 의원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뭐 존경하는 문재인 교수도 계십니다만 왜 그 당시에 민주당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고루 분산해서 최소한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뒤통수를 맞아서 자기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게 놔뒀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하여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문재인 교수님하고 홍익표 자, 홍 의원께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후반부는 여기 장영석 박사가 계시니까 답변하실래요? 왜 문재인 정부가 그 평양 선언 이렇게 잘 해놓고서 또 하노이 이후부터 그렇게 죽을 썼느냐? 죄송합니다. 저는 대북 전략을 했던 게 아니고요. 북한 정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청와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상관없었던 소리고 제가 남북 문제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이크 주신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참 여러분들 선배님들 의견 다 잘 들었고 공부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이만혁 박사님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저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폐허가 된 나라를 물려주려고 데리고 다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김정은이의 그런 우선순위 인식 관심 이런 것들이 과연 전쟁하고 어떻게 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편에서 희망일 수 있고요. 이러면 또 곤란할 수 있긴 하지만 또 하나의 희망이 이렇게 트럼프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론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미국이 세계 전쟁이든 두 개 전쟁이든 감당할 수 없는
질서 세계 경찰로서 이런 이 역할 자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의뢰로 뛰어나갈 것인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었다는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죠. 미국에 조금 더 당당했었으면은 미국의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의 정신 노선에 따라서 강경하게 나가서 가령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들 좀 방문도 하게끔 만들고 금강산 개별 관광 같은 것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설득해서 좀 얘기하고 타미플루 같은 거 망설이지 않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북측에서 좀 달라졌겠죠. 근데 그 당시 우리 정부는 그걸 못했죠. 왜냐하면 트럼프 설득 잘 시켜서 미국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 결국 평양선언 5조가 하노이에서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탓하기도 어려워요. 미국을 잘 설득해서 더 큰 거에서 그 어떤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좀 우리 자제하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냥 두 개를 다 같이 했어도 되는 건데 이미 안 될 거면 그렇게 해서라도 개성공단 금강산 개별 관광 같은 좀 하고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들 개별 방문도 해갖고 조금 그걸 풀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좌승라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 3가지를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꾸 전쟁 얘기하는데 지금 하는 전쟁은 계획에 의한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계획에 의한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이모작 박사도 다 얘기했지만 다 남이나 북이나 합리적이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문제는 계획이 아니에요. 마이클 타이슨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권투할 때 가기 전에는 조금 다 계획이 있었는데 하다 한 번 얻어맞고 보면은 계획이 완전 사라진다는 얘기를 마이클 타이슨이 했는데 문제는 서해에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제 대북 전단살포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드론들 왔다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침은 그거거든요. 하여간 1초 이내 100배 1000배로 응징 보복하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선조치 후보고 그런 식으로 갑작하게 나가는데 북에서 강력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유엔사나 한미연합사가 전시 작전 통제권에 따라서 개입할 시간조차도 없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한미연합 전력이 재래식 전력은 압도적이니까 핵무기 안 써도 북에 대해서 완전 북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북한은 뭘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북이 보내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전술 부대를 만들었고 거기에는 핵도 있고 전자전도 있고 다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김여정도 그렇고 김재원도 그렇고 그들이 연설문에 우발적 충돌을 지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남과 북의 강경한 분들의 적대적 제휴가 지금 너무나 깊어지고 있어요. 완전 시아미스 트윈처럼 타이 쌍둥이처럼 너무나 깊어지고 있어서 그게 남과 북에서 정책 전환을 가져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과 같은 소위 긴장 악화의 늪으로 빠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참건 대안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오늘도 아까 오후에 좀 보수적인 분 제 방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게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 교수님 괜히 걱정하십니다. 우리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전쟁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우발적 충돌은 어렵고 그 다음에 커맨드 앤 컨트롤 시스템인데 북한의 지금 핵 지휘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작년 9월 8일에 통과된 핵무장요법에 따르면은 그 제2의 사명으로서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발동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전제는 북한이 아직은 화산 30일 폼 잡는 거지 전술핵 안 갖고 있어라고 하는 전제가 많이 깔려져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김정은 얘기하기로 전방에 다 깔려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재래식과 핵 투발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지금 북이 제일 걱정스러운 건 재래식 우리가 말하는 방사포 포함해서 KN 시스템들하고 소위 전술핵에 사용할 수 있는 소위 투발 체제하고 구분이 안 되고 지금 믹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지금 오는 8월에 을지 그 프리덤 실드 그거 할 때 재래식과 핵을 통합시킨다. Integration of Conventional and Nuclear Forces 훈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걱정이 된다라고 하고 아까 두 번째는 적대적 제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 절망을 이기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전략이 없어요. 현 정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우리 아까 이승환 처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필요한 게 위기관리,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게 크라이시스 스테빌리티, 위기 안정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리고 에스컬레이션 아니고 디스컬레이션을 디에스컬레이션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 지금 남과 북이 하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프로액티브 디터런스 바이 에스컬레이션에 서로 아주 공격적으로 디터런스 한다고 그러는데 디터런스가 공격적으로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디에스컬레이션 시키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한반도 평화포럼이 이번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런 좋은 정책적 대안들을 좀 내서 많은 국민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도와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홍익태 의원께는 박수 한번 더 쳐주십시오. 원래는 인사말만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앉아서 들어줬으니 요즘 이런 국회의원 찾기 상당히 힘듭니다. 인사만 하고 가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역시 사회는 권조인 교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